좋아요, 구독.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규제와 어떤 혜택을 반복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 한 2, 3년간은 규제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룰은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냐에 따라서 그 규제가 빠르게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뭐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이 리스크를 안고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선은 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빠르면 3월에 금리를 낮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또 분위기가 약간 좀 네. 그건 좀 이른 것 같다. 여름 정도로 네.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또 한 상반기가 지나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때쯤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이 금리가 되게 올라가고 고금리고 이자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게 만약 이제 6월이나 뭐 7월 뭐 이때부터 만약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체감이 돼야지 바뀌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려간다까지는 저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라고 하다가 진짜 내려갔네라고 하면 이제 진짜 내려갈 일만 남았나 하면서 이 심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좀 하반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지금 이 심리라는 것 자체가 아직 그 급등을 한번 겪고 급락을 다시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사람들은 많이 좀 그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심리라는 것도 좀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로 아직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역전세를 뭐 돈을 빼주든 집을 팔아서 해결을 하든 해결하신 분들이 이제는 더 많아지는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24년 6월 정도만 돼도 22년 6월에 전세를 맞춘 분들이거든요. 2년 전이니까. 그때는 역전세가 어느 정도 왔던 때라서 이제 전세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 가지가 묶이면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는 집을 살 수도 있겠는데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위축돼 있는데 이럴 때가 저점이야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변수가 다 지나고 나서 사도 뭐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난다면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내외 주요 변수들을 다시 한번 체크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해 주고 싶으실까요? 네. 제가 아까 그 집을 살 때는 연봉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듣자마자 아마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요. 방금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보고 이런 집에서 살으라고? 약간 이런 반응이 보통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집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은 살 수 없지만 나중에는 살고 싶은 약간 그런 미래 가치나 어떤 좀 과한 거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보다 더 좋은 걸 살려고 하다 보니 대출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그 기저에는 전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집을 산다는 게 사람이 이게 겪어보기가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살 때 정말 좋은 거를 잘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스트를 사야 된다. 약간 이런 그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사면서 막 평생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요. 상담을 해보면은 신혼부부인데 중학교 학군을 따져. 아직 아기는 있나요? 애도 없죠. 네. 애도 없는데 애가 중학교 가려면 한 14년, 15년 남았거든요. 근데 중학교가 뭐 별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사서 보유하는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뭐 길면 10년 정도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샀다고 치더라도 한 10년에 한 번씩 이제 갈아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60세, 70세까지 최소한 한 3번에서 4번 이상 집을 갈아탈 텐데 내가 막 20년 뒤, 30년 뒤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아타기라는 거,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모아서 벌어서 그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무언가 선택이 되는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예를 들어 막 10억인데 나는 지금 5억짜리도 못 사는 상황이라면은 저 10억 모아서 살 때까지 나는 절대 집을 안 살 거야 하면서 계속 모으다가 집값이 뭐 또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계단식으로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인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매매나 전세는 일단은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만약에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면 아예 그냥 월세를 내면서 세금을 털고 턴다라는 표현 해도 될까요? 이거 우선 괜찮나요? 세금을 절세하고 나머지 돈을 아예 모아가지고 이 돈을 좀 유동성 관리를 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내가 그 주거를 그 회사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뭐 몰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안 되고요.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나 뭐 추징도 막 당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일부러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있어서 전세 살면서 대출을 받으면은 월세 내는 거 대비 좀 많이 이득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살면서 어떻게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목돈이 좀 묶입니다. 근데 월세를 살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좀 낮추면 매달 나가는 돈은 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이제 통장에 있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게 사실 막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사실 뭐 부동산만 투자처도 아니고 뭐 주식도 투자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돈이 있으면 딱 뭔가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뭔가 묶여가지고 뭐 장기간 아니 뭐 2년 3년 뭔가 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사이에 뭔가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투자의 어떤 적기를 맞추고 싶고 그럴 때 한번 내가 좀 과감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은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월세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 재산이 1억이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혹은 정말 투자처는 다양하잖아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중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억 정도 모으면은 물론 모으는 과정에서 뭐 주식을 한번 먼저 해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주식하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주식을 정말 잘하면 사실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고 빠른 부자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장점도 많습니다. 뭐 세금 같은 것도 어쨌든 적고요. 뭐 임차인하고 뭐 싸우거나 뭐 소송할 일도 없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면 사실 부동산을 조금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일을 하시고 뭔가 그 근로 생활을 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뭔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막 15% 20%가 빠지는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참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한번 주식 한번 해보시고, 주식에서 좀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부동산으로 넘어오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을 만약에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1억이 어느 정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시작 금액 정도는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서울의 뭐 비싼 아파트를 생각하면 사실 못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권 정도만 해도 한 6억에서 9억 정도면 그래도 좀 상급의 집을 사거든요. 그 말은 이제 4, 5억 정도여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뭐 거주나 출퇴근이 되는 데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대출 조금 받고 뭐 신용 받으면은 뭐 1억 정도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약을 해가지고 계약금만 만약에 건다 그러면은 뭐 8, 9억짜리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모였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뼈 때리는 조언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사실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정보도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고 싶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수성가가 많은데, 꿈이에요. 근데 이 부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떠올리는 부자는
뭔가 그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막 그 집에 살고 뭔가 맛있는 걸 먹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는 곧 소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를 소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나는 부자가 돼서 빨리 소비하고 뭔가 멋지게 살고 싶어만 꽂히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부자라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 건데 대부분 한번 부자 된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부자 되는 거 쉬우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100에 99명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 했을 것이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큰 위기를 극복하거나 했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잃는 게 사실 세상의 이치인데 부자라는 건 결국에 돈을 더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무언가를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뭔가 돈 많아져서 쓰는 것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100억 부자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70억 부자는 안 됩니까? 뭐 문제가 많나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큰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려면 내가 잃는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현실 가능한 목표 세우시고 그걸 세운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그걸 달성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달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에 조금 좀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